2021년 8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게 저 위에 올라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유. 근데 저기에 매달려서라도 해보려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지옥에서 탈출하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위에 오르면서도 죽을 걸 알 텐데 땅이 더 지옥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어떻게라도 그렇게라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벗어나려는 저 마음이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당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 탈레반의 공포 정치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수도 카불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활주로를 내달리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 급기야 미 공군 수송기에 맨몸으로 매달렸고 정말 안타깝게도 보신 것처럼 일부는 추락사고 말았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은 아프간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자키 안와리. 꿈 많은 축구 유망주였지만 겨우 19살 꽃다운 나이의 청춘이 지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참혹한 포화 속에서도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이 만들어낸 작은 희망.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 부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남성 로렌스 앤서니는 돌연 이라크행을 결심했는데요. 남아공에서 이라크까지는 무려 약 6,400km의 거리. 온갖 방법을 물색해 미국 중부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서요. 겨우겨우 이라크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 바그다드로 들어간다고요? 전쟁 중인 건 알고 있는 거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터의 한복판. 더군다나 앤서니처럼 파란 눈의 백인은 이라크인들이 이 적인 미군으로 오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다들 저렇게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 이분은 오히려 거기 들어갔으니까 못 나와서 안달릴 텐데. 네.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들어가는 걸까요? 산전수전, 우여곡절 끝에 앤서니가 도착한 곳은 바그다드의 한 동물원.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의 생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요. 전쟁터에 버려진 동물들, 특히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이라면 더더욱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운영할 정도로 동물 애호가였던 앤서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그다드 동물원의 소식을 접하고요.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저 동물들을 구해야지. 도와주지 않는다면 죄 없는 동물들은 모두 죽고 말 거야. 오직 동물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쟁터 한복판 동물원으로 기꺼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아 이게 당시 동물원의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동물원의 상태는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동물들을 노리는 약탈꾼들로 인해 우리 곳곳이 부서진 건 물론 동물들의 사체와 배설물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약 650마리의 동물 중 살아남은 건 원숭이, 새, 곰 등 겨우 35마리뿐.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곧바로 동물원 복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앤서니. 양동이로 물을 길러 나르고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도시를 수색해 낙타와 타조 등 살아남은 동물들을 겨우 구조했는데요. 물론 전쟁터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앤서니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부지기수였지만요. 약 6개월간의 숱한 노력 끝에 동물원은 정상화됐고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바그다드 동물원은 2007년 7월 17일 기적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물을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든 앤서니가 너무나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앤서니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혹사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전쟁이란 비극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0년 12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던 90세 노인 에릭 슈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망하기 전 200만 유로, 한화 약 27억 원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샹봉에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곳 출신으로 자기가 살던 옛날에 태어났던 고향에 기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 노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그래요? 그가 르샹봉 마을에 유산을 남긴 이유, 그의 유언장에 따르면 나치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내 재산은 장학금과 청소년 지원 등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라며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사실 르샹봉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 도망친 많은 유대인을 숨겨준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도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하자 수많은 유대인이 박해받을 것을 우려한 마을의 목사 부부 앙드레와 마그다가 발벗고 나섰고요. 여기에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 마을 전역은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교육까지 도맡았는데요. 그리고 나치의 불시습격이 닥치면 유대인들을 더 깊은 숲과 시골에 숨겨주는가 하면 때론 마을 주민들이 조를 짜서 마치 첩보 영화처럼 비밀리에 중립국인 스위스로 호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 전쟁이 없었다면 그냥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을 거예요. 근데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켜주고 뭐 옷도 만들어주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 르샹봉 주민들은 나치가 협박하고 때론 그들의 총에 안타깝게 희생되기도 했지만요. 총구가 겨눠지는 그 순간조차 단 한 사람도 유대인들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르샹봉 주민들이 나치로부터 지켜낸 사람들 약 5천 명 중 유대인이 무려 3,500명. 와. 르샹봉 마을 사람들은 전쟁 기간 동안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품어줬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 한 명이었던 에릭도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했다가 마을에 유산을 남기며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 저 마을 주민들의 후손들이 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그분에게 또 보답을 할 거고 계속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다시는 저 마을에 이제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해서 군대를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윌리엄 허바드. 뭐?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당장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와야겠어. 허버드의 딸 22살 에이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니며 6개월 된 아들 세라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버드는 안전하게 딸과 손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곧장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이슬린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걱정돼 가정 분만을 하면서 출생 신고를 제때하지 못했고요. 헐. 그로 인한 서류 부족으로 당장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미국으로 돌아와 했던 허바드.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4일 아이고. 허바드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진짜 바로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다음 날. 정말 어떻게 무슨 저럴 수가 있냐. 각본처럼. 이젠 다시 갈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잖아. 못 가죠. 뭐 비행기가 있어야지. 없는데. 예. 하지만 아버지는 강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딸과 손자를 구해야겠어. 허바드는 홀로 험난한 가족 구출 작전에 돌입,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 내린 뒤 폴란드 남부로 이동, 아이고. 도보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차를 얻어 타 결국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허바드가 이동한 거리만 약 10,000km. 와, 정말 딸과 손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생각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거리죠, 사실은. 전쟁이 아니면 그냥 가족 찾아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되잖아. 근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아까 뭐 출생 신고가 안 돼가지고 2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데려올 수 있긴 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 상황 속에 걸어서 국경을 이동해야 했던 허바드의 가족들. 허바드는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군들을 피해 위성 지도를 보면서요. 사람이 잘 가지 않을 법한 어려운 길로 직접 경로를 찾아냈고요. 추운 날씨에 아들을 등에 업은 에이슬린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허바드를 따라 깜깜한 숲속을 건너고 강물에 몸이 흠뻑 젖는 고생을 거쳐 마침내 슬로바키아에 도착.
저 모든 걸 걸어서 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캠핑을 달 없는 밤에 캠핑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리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아 그리고 그렇지. 여기가 그냥 야생동물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막 무기들이 터질지 모르는 거야. 러시아군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어. 거고. 아니, 거기서 다시 미국까지는 또 어떻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슬로바키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국경을 건넌 허바드의 가족들. 세라핌의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유럽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거나 구하러 가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이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 키이우에 한 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간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전쟁이 발발하자 멜리키안과 함께 어울리던 우크라이나인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총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들었고요. 멜리키안의 주변에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들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자 멜리키안은요, 이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저 노약자들을 어떻게 다 구출을 합니까? 이 당시 멜리키안에겐 적에게 반격할 무기, 보호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것이라곤 고작 9인승 자동차 한 대뿐. 아이, 멜리키안은 자동차 한 대에 노약자분들을 태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출발지인 키이우에서 목적지인 이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무려 782km 거리. 멜리키안은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매일 20시간씩 눈도 붙이지 못하고 운전했고요. 만약 폴란드로 가는 길이 막히면 헝가리로 방향을 틀어 우회, 달리고 또 달려서요.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을 무사 탈출시켰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 잡혀도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되고 떨렸을까요? 근데 이제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겁이 나죠. 지금 다시 들어갔다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내가 못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들어서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키이우로 돌아갔던 거죠. 러시아군이 주변 도시를 완전 포위,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위기 속에서도 멜리키안의 자동차는 멈출 줄 몰랐는데요. 와, 비록 그도 지칠 때가 있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멜리키안이 탈출시킨 피난민들만 무려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명을 구한 거예요, 혼자. 한 12번 왔다 갔다 했구나.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쉰들러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이분에 대한 영화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류애를 상실한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가 피어났듯이 부디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잊지 말고 잔혹한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한창이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어머니 이리나와 딸 카롤리나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렵사리 식료품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주변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고 모녀는 혹시나 러시아군의 눈에 띌세라 노심초사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탱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모녀가 탄 차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은 러시아군. 아휴, 도망치던 모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군인 2명이 그녀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러시아 군인들을 보고 죽음을 직감한 모녀. 그런데 말입니다.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모녀에게 다가온 러시아 군인들은 위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녀를 걱정해주며 포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주변의 창고로 대피시켰습니다. 뭐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살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얼마 뒤 다른 러시아 군인들에게 발각된 모녀. 뭐야?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며 모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 순간 쏘지 마세요. 우리는 러시아인입니다. 모녀를 도와줬던 러시아 군인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다행이다. 자,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총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또? 어떡해.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공포의 비명 속 억만 년 같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조용해진 그곳에서 딸 카롤리나가 눈을 떴을 땐 정말 안타깝게도 이미 어머니 이리나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리고 모녀를 도와준 러시아 군인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어머. 다른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그들을 도와주려던 러시아 군인까지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카롤리나는 자신을 도와준 군인을 부축하며 타고 왔던 차를 타고 어렵사리 대피, 두 다리에 총을 맞아 피로 범벅이었던 군인은 카롤리나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왜 그들은 적이 됐고 무엇을 위해 끔찍한 포탄이 오가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권력욕 앞에 어쩌면 모두가 희생자는 아닐까요? То есть я начал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장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탈출했나요? 오. 아니면은 연합군이 응. 그 지금 수용소를 이렇게 탈환을 해가지고 어. 구출해 준 거 아닐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건 야전병원에서 레빈의 응급수술을 담당했던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그런 본문을 다는 분이 있었네요, 진짜. 근데 사실 그 연합군이 독일군과 적군이었기 때문에 저쪽 의사면은 보고를 하면 했지. 그렇죠. 그대로 그걸 사람 남이 입장에서. 봤으면 그냥 같이 가는 가스실이에요, 거죠. 그냥 가스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빈은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그래도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만나서 포옹이라도 하셨을 텐데. 그러게. 뭐 적군 아군도 다 각자 입장에서 적군 아군이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한 것이고. 예.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총을 둘러맨 채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와 딸. 부녀가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재회한 모습입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 전쟁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근데 이게 사실 2년 만에 재회라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만난 거니까 이게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또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이 비극이 저 온 가족을 다 그냥 싸움터로 몰아넣은 거예요. 다 찢어놓은 거죠, 뭐. 이후 퍼비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이 되던 2022년 2월 25일 18살 청년 이반 노프는 할머니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폭격이 쏟아졌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이반 노프가 그만 총격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야. 삽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는 눈 앞에서 저런 비극이 펼쳐졌네요. 아이고 저 할머니 어떻게 사시냐. 그러니까 10여 발의 총알에 만신창이가 된 손자의 시신을 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할머니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는데요. 지나가던 소년의 도움으로 할머니만 겨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손자 이반 노프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 당시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는 뇌졸중 투병 중으로 홀로 우크라이나 호스토멜에 있던 상황. 그런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집중 공격하자 키이우에 있던 손자 이반 노프는 할아버지를 구하려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전에 이반 노프는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의대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예비 의대생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잔인한 총성은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의 꿈을, 한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가족을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러시아군의 폭격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야 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반 노프가 있는 도로로 향하는 다리를 폭파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차디찬 아들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행히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사이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높으신 엄마 분들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묻으면서 어땠을까요? 이게 참 진짜 비극이다. 너무. 전쟁이 앗아간 누군가의 행복과 꿈, 또 웃음과 미래, 이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의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족에게 다른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난 내 아들을 묻었으니까요. 아, 좀 말라. 또 이제 이 2014년 IS는 소수 민족이었던 야지디족이 이단 종교를 숭배하는 이유로 그들의 터전이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점령, 핍박과 학살을 자행했고요.
그들의 사륙전으로 부족원 55만 명 중 약 45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고 수천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노파 자글라의 가족 또한 야지디족으로 IS의 포로로 붙잡히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고. IS에 의해서 야지디족이 학살되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이 다 또 IS에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사는 아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정말 다행히도 자글라와 4명의 자녀는 IS로부터 간신히 탈출에 성공. 아유 다행이다.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애를 태우던 중 2017년 7월 자글라는 온라인에 퍼진 IS 포로 구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중 한 명인 에마드 타모를 발견. 자, 영상 속 에마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엄마 자글라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 바로 알죠. 야, 근데 헤어진 아들을 저렇게 영상 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근데 깡 말랐다 그랬잖아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어쨌든 근데 살아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겠어요.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자글라는 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캐나다 정부도 가족의 재회를 도왔는데요. 이에 에마드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애타게 그리던 가족과 재회. 어머머.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순간입니다. 아들이 온 거구나. 건강하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생사도 몰랐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거의 뭐 포기할 만한 상황. 3년 만에 지금 만난 거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별할 일도, 타국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할 일도 없었을 가족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헤어졌던 모두가 무사히 재회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2016년 시리아. 12살 소년 나시르가 지하 터널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난 못해. 엄마 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 사실 나시르는 이슬람교의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잡혀온 소년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나이 아이. 아닙니까? 5학년. 그 나이한테 총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말입니다. IS는 소년병들에게 더욱더 끔찍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IS는 소년병들을 차출한 뒤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 부모보다 우리가 너희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건 이교도들이야. 처음에는 안정감을 준 뒤 서서히 이교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며 아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후에 12살 나시를 포함한 소년병들이 IS로부터 받은 첫 임무. 너희의 부모도 이교도다. 그러니 너희의 부모를 죽여라. 이제 우리가 너희의 유일한 가족이야. 부모를 죽이라고 강요한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게 만들어서 자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죽이는 게 그 단계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IS는 소년병들을 인간 방패 취급을 했습니다. 전투 최전선에 폭탄 조끼를 입은 소년병들을 투입, 자살 폭탄 공격을 지시했는데요. 만약에 소년병들이 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가혹한 폭력을 행사. 가까스로 IS에서 탈출한 소년병들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냥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뭐 아이들을 전쟁에 이용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예요? 미래가 없는데. 이기는 게 다인 사람들이죠. 죄 없는 아이들을 살인 무기로 사용하는 비극적인 전쟁, 미래의 희망을 짓밟은 재앙일 뿐입니다. 1985년에 열린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 행은고르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유명 배우인가요? 사실 행은고르가 출연한 영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양민 학살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배우 행은고르의 원래 직업은 배우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오잉?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니까 캄보디아인이 출연을 한 건 알겠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 영화에 출연했다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캄보디아에서도 친미 정권이 세력을 잃었고요. 그 사이 친미 정권에 대항했던 공산당 무장 조직 크메르루즈가 반등. 이 크메르루즈는 세력 확산을 위해 화폐, 사유재산, 종교 모두 폐지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천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캄보디아의 상류층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삶을 살던 엘리트 행 응고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상류층이라고 해도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셨던 거죠. 열심히 사셨던 건데 의사 선생님인데. 새 정권 세우겠다는 빌미로 이제 망가뜨린 거네요, 인생을. 응고르가 목격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하자 야생 들개들이 시신에 덤벼드는 처참한 광경도 숱하게 봤는데요. 심지어 뭐야? 너 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 이게 딱 봐도 배운 놈이구만. 이놈 죽여!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심지어 손이 하얗다는 이유로 지식인이라고 추정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란 직업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응고르. 그는 임신한 아내가 조산을 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도 혹여나 의사라는 신분이 탄로 날까 봐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핏덩어리나 다름없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혼자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구정권에 대한 그 반감을 애꿎은 민간인들한테 해소를 한 거네요. 여담이지만 저 때 너무 많이 지식인들을 죽여서 아직까지도 국가 재건에 애를 먹는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응고르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 태국 국경지대의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돕다가요.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캄보디아의 양민 대학살을 그린 영화 킬링필드 제작 소식에 출연을 결정. 그 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분만큼 제대로 그 참상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조언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배우로 성공한 응고르는 이후에도 꾸준히 캄보디아 난민들을 도왔고요. 전쟁의 비참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1996년 2월 어느 날 밤 의문의 죽음을 당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또 미스테리구나 또. 어쨌든 크메르 루즈의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생존자로서 그분이 주었던 영화와 활동이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전쟁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응고르.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눈물 흘리는 희생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영국. 헤더는 남편과 함께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한 달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과 만나게 됐는데요. 누구죠? 두 분은 뭐 가족인가요? 아, 닮았어. 자, 이 두 사람은요, 피를 나눈 가족도 어린 시절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관계였는데요. 영국에 거주하는 헤더와 남편 마크는 사실 아기를 갖기 위해 8년 넘게 노력한 난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대리모가 합법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찾던 중 비타라는 여성을 알게 됐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한 헤더는 비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성애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어머.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우정을 쌓았습니다. 와. 그리고 2022년 1월 드디어 헤더 부부가 오랜 세월 그토록 바랐던 기적이 비타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비타 역시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저 두부의 악이지만 네. 사실 배 품고 낳아준 엄마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치. 비타는.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 뒤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비타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위험하니 나랑 영국에 가자. 난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괜찮을 거야.
비타는 영국으로 함께 가자는 헤더의 제안을 거절. 하지만 헤더 부부가 아기와 영국으로 돌아간 지 약 2주 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병원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생각보다 전쟁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헤더는 비타를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게 아기라는 기적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비타, 제발 거기서 떠나. 약속해. 내가 데려와 줄게. 날 믿어. 헤더의 간곡한 설득에 비타는 가족과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로 결심. 비타 가족이 폴란드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를 운전하는 동안 헤더는 비타 가족을 위해 숙소를 대신 예약해줬고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직접 비자 발급소를 찾아가 비타 가족의 비자 신청서를 발급. 그뿐 아니라 비타 가족이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후원자를 찾는 등 백방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타 가족을 마중 나갔습니다. 아기라는 인연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거고 또 그 인연을 저버리지 않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상대방을 구해준 거네요. 전쟁 속에서 서로에게 기적이자 구원이 된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쟁의 총성 걱정 없이 두 가족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저 이거 봤어요. 모노크까지 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근데 군복 입은 거 아니에요? 군복이죠. 거의 완전 무장 상태 같은데? 실제 총입니다. 아니, 지금 저기 저 방탄조끼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전쟁인 것 같지 않게 코믹한 영상이긴 한데 저 이 사연 듣고 진짜 찡했어요. 부대원들도 함께 해줬네. 그렇죠. 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영상인데요.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2022년 우크라이나 군인인 알렉산더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분명히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이었지만 알렉산더는 이 전장을 무대 삼아 무기를 악기 삼아 마이클 잭슨의 노래에 맞춰 백스텝 춤을 추는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촬영. 때로는 혼자,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한 이 화제 영상은 사실 알렉산더가 자신의 어린 딸 로드 누르에게 보내는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목숨이 오가는 전장을 향해 집을 나서야 했던 아빠 알렉산더. 그리고 딸이 눈에 밟혔던 그는 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익살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딸아, 아빠는 무사하단다. 딸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했던 것이죠. 와,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SNS 끊기지 말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네요,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딸을 안심시키려는 그 아빠의 사랑이죠. 돌아오고 싶은 마음, 우리 딸라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크겠고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딸을 위해 전장에서 춤을 추는 아빠. 알렉산더의 모습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한때 그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그의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요.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영상을 올리며 생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터에서 딸을 위해 바친 아빠의 춤. 다음엔 그 무대가 전장이 아닌 딸이 있는 아늑한 집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우, 저 장난꾸러기가 계속 웃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디 저 SNS에 저분의 거실이 나오길 바라요. 딸하고 같이 춤을 그럼 추고 정말 우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 1월 오랜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 이들립의 난민 캠프. 한 가족의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 천막 안에 있던 부부와 그들의 4자녀는 겨우 화염 속을 빠져나왔지만 그 사이 18개월 된 딸 달랄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요. 아유. 언니 아스미는 달랄을 구하려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딸을 잃고 가장 어린 딸은 또 전신 화상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나요? 치료나 제대로 받을지 계속해서 뭐
뒤처리는 잘 될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화상의 정도가 심각했던 달날,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해 결국 국경 넘어 터키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난민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에 가족들 중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었고요. 응급수술 조건으로 어린 달날만 터키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정도 융통성이 없나? 한 명을 16개월은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많으니까 받아준 입장에서 그것도 탄 건데. 아니 근데 이게 18개월은 혼자 보내는 건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말이 않나? 안 되지. 하지만 화재로 머리카락은 물론 눈꺼풀과 코, 귀, 입술까지 얼굴을 모두 잃은 달날. 양손을 절단해야 했는데다 폐와 기관지까지 화상을 입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아유, 이에 터키 의료진은 달날이 살아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밝힐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달날의 가족들은 그저 영상통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사하기만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사실 뭐 전쟁만 아니었어도 화재로 이제 사고가 크게 번지지도 않았을 거고 혼자 저렇게 18개월 된 아이가 치료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워낙 화상이 심각했던 터라 수술도 쉽진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전 세계 수십 명의 전문의와 화상 치료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 피부 이식과 눈꺼풀 재건 등 복잡한 수술을 진행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요. 가족과 의료진의 절실함이 전해졌는지 정말 기적적이게도 달날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결국 살아남았고요. 치료 4개월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며 기적의 아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로 돌아가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 문제가 있죠. 사실 달날이 시리아로 돌아가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어렵고 또 감염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터키 정부는 달날과 달날 가족 모두의 입국을 허용해 아이고. 달날의 가족들은 6개월 만에 상봉, 병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훌륭한 결정이다 정말. 가족들이 만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 애기 만났어 다시. 아휴 저 엄마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 이게 진짜 우리 말하는 것처럼 이슈가 됐으니 그나마 저런 기적의 악이라고 기적이란 말을 붙이지. 저렇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란 얘기잖아요. 대부분인 거죠. 그게 더 슬픈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폭격을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따뜻함을 유지하려다가 화재로 죽어간다고 하는데요.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전쟁과 함께 하루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2005년 12살 소년 아흐메드 하티브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하티브. 아유. 안타깝게도 뇌소 상태에 빠지며 의사는 하티브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 그리고 얼마 뒤 이식 수술이 시급했던 3명의 소녀가 각각 하티브의 심장, 폐, 간을 이식받았고요. 덕분에 세 소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또 많은 걸 주고 세상을 떠났네요. 정말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덕분에 또 소녀들이 건강하게 아. 새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술이 끝난 뒤 이식을 받은 세 소녀의 부모들은 네? 아니 우리 아이에게 이식해준 게 팔레스타인 소년이라고요? 장기 기증자가 팔레스타인 소년이란 사실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들이 놀란 이유, 사실은 장기 기증을 받은 세 소녀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영토 분쟁, 서로 포탄을 쏘아대는 사이 양국의 영토는 피로 물들었고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양국이 지독한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소녀들에게 장기를 기증한 겁니다. 기증자인 하티브는요, 팔레스타인 제닌의 난민 캠프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중 하티브를 무장대원으로 오인한 이스라엘 군이 총격. 심지어 하티브가 이스라엘 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인 소녀들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좀 이제 총 겨누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는 하티브가 그럴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싸우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팔레스타인인 12살 소년 하티브, 3명의 소녀를 비롯해 총 6명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는데요. 비록 억울하게 눈을 감았지만 적국에 죄 없는 이들에게 큰 사랑을 베푼 소년 하티브. 부디 전쟁 없는 그곳에선 행복하게 웃고 있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러시아군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Так, ты давай там украинских баб насилуй, да. Вот. Мн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 понятно? Я сегодня Красиво, ты теб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 여자가 저런 말 Да, 한다. что-то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뭐야, 뭐야? А что? Можно, да? 애인이야? Да, разрешаю. Только предохраняйся. Хорошо.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게 뭐야? 이거는 엽기 편에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국가보안국에서 공개한 경악스러운 한 커플의 통화 내용. 러시아 여성은 충격적이게도 파병 나간 상대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며 오히려 범죄를 부추겼는데요. 뭐야? 아시다시피 전쟁 중 발생하는 성범죄는 국제법상 처벌을 받는 엄연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낄낄 웃어가며 전쟁 범죄를 묵인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커플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공분을 터뜨렸고요. 언론에서도 참혹한 전쟁 범죄에 죄책감도 없는 파렴치한 두 사람에 대해 취재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4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 로만과 올가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밝혀졌네. 정상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 아니 부인이 그런 농담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했다 쳐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화를 내야지.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잔가 싶지 않을까? 이건 뭐 당장 같이 저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저렇게 공격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감 능력이 뭐 제로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밝혀지니까 부인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선 어린아기, 소년, 소녀, 어른 할 것 없이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성폭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의 심리학자 단 한 사람에게 보고된 러시아군의 성폭행 사례만 무려 약 70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단체와 인권위원회 등 시시각각 셀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군에 의한 성범죄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 하지만 정작 러시아 당국에선 러시아군을 성폭행범으로 보이게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략이라고 발뺌하거나 앞서 소개한 무개념 부부처럼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영혼까지 그냥 말려 죽이는 저 최악의 전쟁 무기가 성범죄 아닙니까? 21세기에 전쟁이 났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전쟁에 저런 짓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믿겨지죠. 1991년 체첸 공화국의 독립선언 후 이를 탄압하려는 러시아 정부 간의 전쟁이 발발. 그리고 1999년 제2차 체첸 전쟁에 돌입한 러시아는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 점령에 실패하자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군의 전술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일명 자치스트카. 너무도 끔찍한 짓을 자행한 건데요. 자치스트카? 자치스트카가 뭐예요? 자치스트카는 2000년 체첸에서 전쟁 중이던 러시아군이 벌인 인종 청소. 아, 체첸군뿐만 아니라 체첸인이라면 이유불문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갖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하거나 다 죽여야 된다고 하거나 왜 그래? 아니, 공존하면 안 되나? 왜 그 한쪽을 다 싹쓸이를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
당시 체첸인들은 언제 러시아군의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차마 집 밖을 나서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체첸 반군의 뿌리를 뽑아야 돼. 집집마다 뒤져서 남자들 다 죽여! 민간인의 집을 습격한 러시아군. 반군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들을 모조리 체포하거나 살해. 러시아군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의 집을 불태우고 약탈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 뿐만 아니라요. 어머니와 제 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무시하고 총을 쐈어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이 숨은 지하실에 수류탄을 투척. 그야말로 악마 같은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체첸 곳곳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집단으로 매장된 학살의 현장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러시아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밝혀지지 않은 수까지 예상컨대 최소 15만 명. 체첸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참.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희생됐네요. 그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을 하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아예 체첸인이면 다 죽여라. 이거는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히틀러하고 다른 게 뭐야 지금?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의 북쪽 소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 아,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 22년 전 자치스트카 재현. 러시아는 왜 학살을 반복하는가? 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제기. 이에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아, 진짜 이건 왜 저럽니까? 이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다시는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2015년 9월 2일 터키 보드룸의 해변가. 모래사장에 얼굴을 묻은 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3살 소년 아일란 쿠르디입니다. 생전 아일란은 시리아 내전이 심해지자 가족들과 함께 고국인 시리아를 탈출, 터키로 넘어와 그리스 코스 섬으로 향하는 소형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에 전복된 보트. 아빠 압둘라는 물에 빠진 두 아들과 아내를 팔에 안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안간힘을 썼는데요. 하지만 아빠, 제발 죽지 말아요. 이 처절한 한마디를 남기고 영영 눈을 감은 아일란. 그렇게 아빠의 손을 놓친 아일란의 시신이 터키의 해변까지 휩쓸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사실 불법 이주 브로커들의 욕심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아일란의 가족을 포함한 난민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이주를 알선했던 브로커들은 사고 당일 이 보트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글쎄 안전하다니까요. 그냥 돈만 벌려고 막 태웠구나, 그냥. 거듭 안전을 장담했지만 정원을 초과한 보트는 터키 해안을 떠나자마자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렸는데요. 그러자 브로커는 난민들을 버리고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까지 헤엄쳐갔고요. 당시 배에 남은 난민들은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보트가 전복. 설상가상 브로커들이 난민에게 입혔던 구명조끼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니, 사기를 칠 사람이 따로 있지. 난민한테 사기를 치냐. 구명조끼 제대로 하려면 돈 드니까 그 돈 아끼려고. 그리고 자기들만 탈출했어요. 인간도 아니네. 그냥 그 금수네, 금수. 결국 바다에 빠진 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압둘라는요. 미립국 브로커들이 난민들을 위험한 여정으로 내모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참극이 벌어진 지 4년 만인 2020년 보드룸 법원은 불법 이주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125년형을 선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 3명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평화가 와야죠. 언제까지 총질할 거냐고.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67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살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민의 비극은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